어쨌든 오늘부터 코로나 치료 체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각자 도생 셀프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조금 긍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나를 믿고 치료를 해도 되는 건지,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벌써부터 좀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걱정을 덜어줄 분을 또 모셨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그저께 나오셨는데 제가 다시 모이신 이유는 어쨌든 가장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와주셨군요.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잘생기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네네. 뭐 이미 그저께 네네. 예측을 해주셨고요. 예상하는 범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상하는 범주라는 게 되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형을 바탕으로 단기간 예상을 했을 때에는 네.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이 3주, 5주 아니면 10주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네. 예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인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한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곤 있는데 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3T 체계라고 하는 진단 검사 그리고 역학조사나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확진자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사실상 이번 주부터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에서 신속 항원검사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로 검사 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속 항원검사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가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확진자를 찾아내는 확률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유행이 더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 나타나는 숫자에 있어서는 조금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상하는 범주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했는데 이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준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현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모른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유행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의료 체계나 아니면 경증 환자 체계, 중환자 진료 체계 같은 것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유행 정점에 도달해서 그 유행 정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또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갔을 때 그때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행 정점에서도 지금의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인이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방역 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 전까지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환자 진료 체계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다가 중단했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확진자가 7,000명 정도일 때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델타 변이 때보다 지금은 중환자 병상 수가 2배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14,000명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다시 곱하기 3에서 5 정도를 해주게 되면 5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추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화 예방이나 사망 예방 효과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더하고 또 경구용 치료제 효과 같은 것들도 더하면 10만 명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은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만큼 중환자 병상이 찰 때까지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격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로 복귀시켜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주 사이에 정말 많은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재택 치료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지금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점도 좀 바뀌었잖아요. 네, 이 기준이 며칠 사이에 여러 번 바뀌어서 저도 혼란이 많았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조금 혼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혼란도 더 심해진 면도 있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집중관리군과 그 다음에 일반관리군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관리군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이 사실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증에서 그 다음에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젊고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해드려야지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 연령 기준이 최초에는 50세로 되어 있다가 이제 60세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기준의 변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발표가 60세 이상이거나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는 분이시거나 네. 아니면 50세 이상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실상은 빠지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그 빠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50세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예상보다 되게 위험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특히 코로나19가 기저질환,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기저질환이 어디서부터 위험한 기저질환이고 어디서부터는 덜 위험한 기저질환인지에 대한 구별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50세 넘어가시면 고혈압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칙은 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50세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의 투약 대상이신 분들로 꽤 많이 빠져나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50세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심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입실 대상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 고위험군이면 다른 방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세 중에서도 경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게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감을 좀 저하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정돈된 형태로 완전히 결정된 형태로 발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2주, 3주 정도 사이에 확진자가 주 단위로 2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감당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준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바꾸고 있으면서 개별적인 정책은 당장 이번 주에 버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게 조금 아쉽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미크론의 변이가 나온 뒤에 전 세계 확진자가 3억 명에서 4억 명으로 전환하는데 딱 한 달 걸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확진자가 이제 20만 명, 뭐 30만 명, 40만 명이었던 것이 얼마 전인데 네. 이게 지금 110만 명, 120만 명 하다 보면 일주일마다 더블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기준점을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 체계 그리고 병실 확보 수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를 현재 확보한 거에 따라서 기준점이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어요.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저는 당국과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다 보면 네. 그 안에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약간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책들 중에서 2주, 3주 정도 사이에서 워낙 많은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네. 정책 사이에서 약간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앞으로의 한 2, 3주 정도 사이에 정리를 한번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리가 필요한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방역 전략이 억제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유행을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오다가 그래도 피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받으면서도 피해를 줄이자라는 피해 완화 전략으로 한 번 전환을 했었어요. 네. 전환을 했던 게 작년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가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갔다가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첫 번째는 중환자 병상도 준비가 안 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백신의 효과 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이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유행이 심해지면서 긴급 멈춤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억제 정책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그 억제 정책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완화 전략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이 된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 완화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패러다임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정책들이 빨리 바뀌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초기에 혼란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행정당국,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있지만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텐데 현재 이런 정책들은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어떤 논의 구조를 거쳐서 혹시 결정이 되나요? 그냥 간략하게라도 좀 국민들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네,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직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직. 하나가 방역대책본부이고요. 예. 그리고 중앙재난수습본부, 중대본 예. 또는 중대본. 중수본이라고 부르는 예, 예. 중대본.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요. 네. 방대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의료 현장이나 방역 정책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유행 예측, 현장에서 역학조사, 그 다음에 예방접종 정책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방대본이고 네.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수본의 역할인 예.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방대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이 방대본에서 그 임무를 담당을 하고 계신 것들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대본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고요. 중수본 같은 경우에는 관료, 보건복지부의 관료 중심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정책 수립과 입안을 하는 과정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나 전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게 방대본, 그리고 정책적인 수립을 담당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거시적인 방향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게 중수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병상에 대한 부분은 중수본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 두 개의 조직이 서로 협력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조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방역,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방역의 전문가들이 중심인 방대본이 있고, 중수본 또는 중앙수습대책본부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리 중심의 중수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대본에서 준비하는 전문가들의 정책,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영역을 논의를 해서 중수본에다 그런 것들을 보내주겠죠. 그러면 중수본에서는 여러 가지 병원을 동원하거나 행정 명령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전체적인 그 태스크포스 가장 상위 단계가 중수본이 되는 건데, 네네. 그러는 와중 속에서 방대본에서 마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때로는 이쪽 중수본과 약간의 견해 차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강하게 뭐 방역 패스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중수본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론을 또 살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늘 그 상위점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였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한 지가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느꼈던 어려움은 뭐냐면 전문가의 역할과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면 너무 좋은데 네. 전문가의 과학적인 판단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전문가의 과학적인 판단의 영역이죠. 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 그리고 권고의 수준과 접종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권고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은 하는 게 좋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권고들도 약간씩 결이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진단 검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들도 있으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의 영역인 것이고 저희는 과학적인 근거로 그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정재은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년 반째 정부의 대응에도 참여하시고 또 일반 시청자들 뭐 어젠가 KBS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예, 요즘에 굉장히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신데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런 와중 속에서 저희 코 안심 TV에 나오셔서 지금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다시 아까 그 얘기로 좀 돌아가세요. 네네. 뭐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아까 그 각자 도생처럼 이제 일반 관리의 경우에 우리가 셀프 키트라는 것을 이제 제공받거나 스스로 마련해야 돼요. 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뭐 그저께도 상세히 설명을 네네.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또 계속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셀프 키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시게 되면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완전히 지원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있어서 매우 좋은 장점이기도 했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이제 재택격리를 하시게 되시면 아니면 재택치료를 하게 되시면 받는 물품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해열제가 네.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체온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는 물품들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자가검사 키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집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인데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온계랑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두 개의 물품이 들어있는 이유는 재택격리 중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기기라는 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재택 치료를 하던 중에서 중환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을 지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택 격리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물품을 완전히 다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그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경증인 상태로
치료가 끝나게 되시는데, 격리가 끝나게 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품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정된 수량의 물품이 있다라면 이분들을 가장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배분해 드리는 게 사회적으로는 옳은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난 상황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 자원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셀프 키트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집중관리 대상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면 의료기관과 직접 연결을 해서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그런 체계로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관리구는 셀프 치료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스스로 치료를 한다는 게 환자가 스스로 치료한다? 참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네. 나를 방치하는 거냐, 뭐 특히 젊은층, 오늘 그저께 저희가 방송할 때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방송 뉴스를 보니까 자기는 30대인데 뭐 화상으로 연결하더라고요. 나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누가 음식 갖다 주고 뭐 어떻게 하느냐고 막 불만을 되게 드러내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훼손해야 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행정적인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역량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매우 위험하고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타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안심할 수 있게 관리를 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2년 동안 드려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산 억제 정책에 기반이 되고 있고 확산 억제 정책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중증화율이 아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다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 위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주의와 공포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점차 코로나19라는 질환이 덜 위험하고 덜 공포스러운 질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재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체계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으로 이를 위험성이 가장 높은 대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중증으로 갈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자는 거고요. 30대나 뭐 20대 물론 혼자 사는 거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불편함을 조금은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도 조금 요구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는데 10만 명한테 행정 인력이 모두 달라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119라든가 여러 가지 어제 서울시에서도 얘기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센터를 통해서 얘기들을 좀 듣고 처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자가 격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일반 환자들은 재택 치료 키트를 안 주고 그러는 건데 일반 환자들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 이유가 네. 이런 것을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당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표현들이
공급 부족이나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있긴 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서 상비하고 계시는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 아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체온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해열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은 비단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중요한 물건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체온계, 그 다음에 뭐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해열제 정도 등은 구비해 두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많이 사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자가 진단 검사 키트가 무증상인 상태에서 검사하는 용도로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가 진단 검사 키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이 되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검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선별 검사소 등에서 검사를 가서 검사하시는 것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유지가 되고 물품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검사 키트까지 집에서 다 구비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댓글에서 나왔는데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모두 배포하자. 뭐 왜 이것을 비싸게 사야 되느냐, 마스크처럼 공용화해달라 이런 그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고 근거가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진단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PCR 기반의 진단 검사 체계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라든지 아니면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 국민에게 이거를 배포해서 몇 개 정도를 구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드릴 만큼 공급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는 당장 실현 가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자가 검진 키트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뭐 물량의 문제도 있지만 증상이 무증상의 경우에는 뭐 자가 검사 키트 가지고는 도저히 가려낼 수 없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이 잡아내는데 그것도 역시 잡아내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네네. 결국은 신속 항원 검사나 PCR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자가 검사 키트를 전 국민에게 나눠줄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눠 드릴 필요도 조금 떨어지지만 나눠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스텝 중에 지인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가 진단 키트로 3번을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그런데 3번이 나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3번을 했지만 음성이 나와서 나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약간 증상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PCR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양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PCR 테스트도 완벽하게 모든 걸 가려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100%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100%에 가까운 진단 검사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값이고 세상에 완전한 검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사례가 늘어나다 보면 이런 이례적인 상황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런 확률에 대한 개념들이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처럼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이 개념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간단한 지침들을 드리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특이도 같은 것들도 반복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PCR 진단 검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위음성이라든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하고 싸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진단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4인 가족 수만큼 구비해 놓기가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또 급할 때 통화가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더니 보건소에서 체온계 갖다 줘서 집에 하나 챙겨놨네요. 이런 건 참 좋아요 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다시 보건소에서 반납해달라고 그래서 반납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제 저희 코 안심 TV에서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에 자가진단 키트를 가져다가 직접 테스트를 했는데 무척 웃겼나 봐요. 라이브 방송 한 번 더 해주세요. 개그 프로보다 더 재밌었어요. 뭐 이런, 진짜 웃겼어요. 어떻게 했나요? 자료화면 나중에 준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어제 방송분에 보면 매우 재밌고 개콘보다 더 재밌었다고 합니다. 저희 코로나 안심 TV는 진지하게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어떤 분, 저는 민이라는 분이 주셨는데,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에서는 최근에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한참 모자라서 못 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가져가고 사재기 하듯이 왕창 가져가는 일부 몰직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애를 먹고, 캐나다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나 봐요. 실제 여기는 이미 우리보다도 정점을 찍었죠. 네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배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되어야 될 것 같다.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캐나다는 아마 밤 시간으로 이렇게 네. 갈 텐데 오후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쿠폰을 저희가 쏴드릴 수도 없고요.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 상황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들도 듣고 나쁜 사례들도 듣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듣고 계신데, 네. 저는 외국의 전문가들과도 매우 자주 일을 하고, 그리고 외국의 의견들도 자주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이나 대응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일선 행정 인력들이 매우 잘 훈련이 되어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저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일선의 보건소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군요.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막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변종이 득세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싸우려는 대중들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요. 야후 뉴스의 유고부 조사에 따르면 46%의 응답자가 미국인들이 그 대유행을 이제는 배워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단지 43%만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쓰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그리고 또 공화당의 한 그 여론조사 기관, 공화당 소속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미국 유권자의 55%가 이 코비드 19을 독감처럼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풍토병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38%는 여전히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풍토병으로 가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여론이 상당히 우세하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여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네.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상에 있어서 방역이 가지고 온 사회경제적인 피해들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치고 힘든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런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방역을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고 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피해만큼이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그때부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방역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2년간의 우리나라가 시간을 벌어서 접종률도 높이고 경구형 치료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이 떨어져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2년간 고생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저도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 처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 처음엔 다들 고마워하셨어요. 네. 되게 고마워하시고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 이제 이런 반응이다가 지금은 저희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께서 정말 하기 싫으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델타 변이 때 델타 변이 유행이 심해지면서 지금은 일상회복이 들어갔다가 긴급 멈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2번까지 접종을 해주셨는데 2번으로 모자라니까 한 번 더 접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하기 싫은 일, 아니면 하지 않았어도 됐을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셔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라서 그게 네.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아까 그 소개해드린 뉴욕타임스 기사의 그 하단에 보면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민주당 성향, 미국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은 대유행 사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야 거에 대한 지지 여론이 또 높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악시오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미국인의 21%만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무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로 평상시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여전히 현재 상황을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질병이 정치적 성향과 과연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다르게 여론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 꼭 비단 미국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작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방역 또는 정치와 과학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팬데믹 초기에는 과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 모두께서 잘 알아주시고 잘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방역이란 요소는 본질적으로 과학도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배분의 문제도 있고 자원 배분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철학과도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방역이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고요. 근데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요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계선상이 매우 애매모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철저히 과학적인 정보나 합리적인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재훈 교수님이 그 페북에 올린 글 중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우리가 QR 코드를 하는 것이 이제 추적 조사를 하지 않고 본인이 기입하는 형태로 가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QR 코드가 이제 소용없지 않나? 이런 요지의 글을 한번 올리신 걸로 네네. 아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역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중에 넌 어디에 속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가운데 어딘가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에 있어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들에 있어서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방역 패스가 방역의 관점 아니면 확산 방지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확산 억제 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에서는 맞는 판단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완화 정책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넘어간다라면 이미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확산 억제에서 확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잖아요. 네. 심지어 지금은 우리가 자랑했던 접촉자 추적에 있어서도 접촉자 추적을 거의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할 때 QR코드를 찍었던 이유는 접촉자 추적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아니 근데 방역 패스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 효과도 있었잖아요. 방역. 네, 그렇죠. 아, 백신을 맞았느냐. 네, 그것이 그런 더 컸던 확인하는 역할들도 같이 있었던 건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접촉자 추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전파 가능성이나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용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역 패스라는 것도 방역 패스가 방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나머지 정책들에 의해서 확산 억제 효과가 존재할 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이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장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와 같은 정책들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는 일부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라면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네요. 지금 정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QR 코드와 접종 백신 증명서를 QR 코드로 했던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조금 높여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독려를 했는데, 이미 하루에 5만 명씩의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5% 가까이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단지 15%만을 가려내기 위해서 85%가 매일 불필요하게 QR코드를 찍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방역 패스가 최초 도입됐을 때부터 정책적인 논의를 정말 많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는 방역 패스를 처음에는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완 내지 대체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나라에서의 방역 패스는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한 대체제 내지 보완제 정도로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미 방역 패스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종률이 어느 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편함,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논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면 그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의 적용인 것이죠. 아, 네,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방역상에 대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전문가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들도 접종을 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이익의 크기가 성인만큼 클 것이냐, 그래서 성인만큼의 접종 권고를 강력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판단들이 다 엇갈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방역 패스가 추진된다는 것은 방역상에서의 이익보다라는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 방역 패스 자체가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합일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대본이나 중수본에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의 그 어떤 논의 과정들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대로 일단은 좀 지켜보는 쪽으로 좀 네. 얘기를 정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의 방역 정책은 유행 정점에 도달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인지 확인할 때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유지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금의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은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방역 정책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캐나다에서 댓글 다신 분이 저희 사는 곳에서는 QR 검사가 오늘부터 풀렸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3월 1일부터 푼다고 하네요. 캐나다 지역에서는 아마 이미 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저희의 상황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확진자들이 우리보다도 최고 10배 이상 이미 정점을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도 맞고 슈퍼 항체도 생긴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백신을 맞고 돌파 감염을 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벗고 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 존 홉킨스 대학의 전 세계 발병 감염자들을 나타내는 통계표를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 바닥에서 지금 계속 바닥을 긁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대부분 음력설을 맞이하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이 환자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지난 2주 동안 그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가 싱가포르 얼마나 잘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쇠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환자가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홍콩은 5배 이상, 인도네시아는 11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휴일을 지키지 않는,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평균 9만 4천 건이 넘어서서 지난 2주 동안 2배가 증가했는데요. 오미크론의 상황이 아시아 국가들, 음력설을 쇠고 있는 나라들에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물론 오미크론이 그 시기와 맞물린 건 사실이지만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명절 연휴가 사람 간의 이동량이나 전파를 자극해서 유행이 더 증가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효과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확진자나 이런 유행이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진단 건수의 감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건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실제로 확진자가 존재하거나 감염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전파가 자극되는 요소들이 저는 충분히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런 연휴나 휴일의 효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확산 억제 정책이 그래도 유지가 되었던 기간을 보면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검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그 여파가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단 검사 체계라든지 접촉자 추적에 있어서의 역량들이 모자라게 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감소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 댓글 중에 짱구님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정 교수님 결혼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결혼하셨으면 부부싸움 할 때 말싸움에서 절대 안 지실 것 같아요. 저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니까. 아, 네, 저는 집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조용히 되게 이런 있습니다. 분들이 집에 가면 또 말 많이 안 하십니다. 밖에서 말 많이 하는 분은요. 집에 가면 침묵을 지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예. 자,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정말 이 특별 생방송, 지금 시각이 10시에 생방송을 시작해서 11시 50분을 막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재훈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방송을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런 톤과 저런 전달력이 참 부럽다 오히려 제가. 그런데 또 얼굴도 잘생기시죠, 의사시죠. 아, 다음부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시청자들이 이런 댓글까지 하는데 아니 왜 제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냐면 또 가끔은 악플이나 또 실제로 하셨던 거에 대한 언론 인터뷰나 방송 출연했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칭찬의 글들이나 칭찬 기억하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심리적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네. 네, 한 가지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문가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대중과 소통하기로 나서기로 했으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발명가나 새로운 그 퍼스트 무버들의 경우에는 당신이 안 돼,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연구자들이 외톨이처럼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발견해냈던 그런 성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사후에 평가를 받았던 그런 연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전문가의 영역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좀 얘기를 정리를 조금 해볼 텐데요. 지금 시청자들의 질문 중에도 어쨌든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내가 그래도 증상이 생기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또는 내가 이것을 또 아이 특히 신생아나 이런 아이들이 아팠을 때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격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의 감염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네. 초기에는 대부분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넘어서서 호흡곤란이나 흉통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지금은 이제 확진되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확진 통보 문자 이외에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연락 오는 것들이 너무나 적을 텐데요. 지금은 빠르게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어서
집 근처에서 어떤 의원들에서 상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신생아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협력을 해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셋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이가 처지거나 많이 보채거나 밥을 먹지 않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의사들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나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한 2주나 3주 정도 사이에 최대한 많이 늘려놓는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면 일반 병실로 환자들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뭐 음압실, 그러니까 중환자의 경우 음압실에 넣기도 하고 보호장구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료진들의 보호장구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의료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정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 병실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두 번째가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감염된다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너무 많은 의료진이 자가격리되거나 감염될 경우에는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호 장비를 간소화하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 전략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전파의 가능성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사회 전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주에 4차 접종 계획 얘기가 지금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조금 신중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3회 접종,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있어서 3회 접종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델타 변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매우 높은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고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3회 접종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는 감염 예방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아닌 상태이고 전파력이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만으로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인데 4회 접종을 했을 때 과연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극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냐,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면역이 극심하게 저하된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이런 중환자 예방 효과에 대해서 명백한 감소 아니면 접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효과가 회복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면 접종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가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 치료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댓글에도 너무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또 마스크와 뭐 QR 코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창에도 현재 주시네요. 자, 그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실 정재훈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